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는 9.4 크레딧 리스크를 관리해보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9단원에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부분 중에 우선 첫 번째 부분은 9.5 Interest Rate Risk를 관리를 하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 인터레스트 레이트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많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그냥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여기 지금 그 강의 노트에 나와 있는 First National Bank,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9단원에서 몇 번 예로 들었던 First National Bank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밸런스 쉿이 간략하게 나와 있는 거죠. 이 First National Bank의. 그래서 요 왼편에는 asset, 그리고 요 오른편에는 liability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asset 측면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 rate sensitive asset이라고 하고 20밀리언 달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변동금리, 그러니까 이자율이 바뀌면 그 시중 이자율이 바뀌면 어떤 그 바뀐 이자율에 따라서 가치가 변동되는 금융상품을 이렇게 rate sensitive asset이라고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고정금리인 자산을 fixed rate asset이라고 이렇게 80밀리언 달러라고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언론이나 아니면 뭐 신문 기사 같은 거를 보시다 보면 뭐 특히나 대출을 받을 때 뭐 고정금리가 유리하니 아니면 변동금리가 유리하니 뭐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출을 받는 입장이니까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만약에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하면 이제 그에 따라서 내가 내야 되는 이자도 많아지는 거가 이제 변동금리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뭐 고정금리로 이렇게 딱 뭐 2.5%, 뭐 2% 이렇게 대출을 받으면 뭐 시중금리가 어떻게 되든 계약한 기간 이내에는 처음에 계약한 이자율만큼만 내가 주기적으로 내면 되는 것이 이제 고정금리가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라이어빌리티 측면으로 오른편을 보시면 그렇게 이자율이 변할 때, 기준금리라든지 어떤 시장 이자율이 변할 때 내가 내야 되는 이자가 변하는 부채가 50밀리언 달러,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고정금리 부채가 50밀리언 달러로 이루어져 있는 First National Bank의 밸런스 쉿이 되겠습니다. 즉, 그런데 왜 이러한 밸런스 쉿을 보여줬냐 하면, 자,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오르거나 혹은 낮아짐에 따라서 이 First National Bank의 어떤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선 예를 들어서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기존에 10%였다가 15%로 5%포인트만큼 올랐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우선 에셋 측면에서 당연히 이렇게 fixed rate asset, fixed rate liability는 이자율 변동과 무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요 위에 있는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하는 자산과 부채, 즉 rate sensitive asset과 rate sensitive liability 부분만 고려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에셋 측면을 생각해 보면 요 20밀리언에서 5%만큼 이제 이자가 올랐으니까 이자를 더 많이 얻게 되는 거고, 또 이 50밀리언에 해당했던 rate sensitive liability의 경우에는 이렇게 또 이자가 올랐기 때문에 더 내야 되는 이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2.5밀리언이 계산이 된 거죠. 그래서 자산 측면에서는 플러스 1밀리언 효과가 있겠지만 이렇게 부채 측면에서 마이너스 2.5밀리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네팅하면 마이너스 1.5밀리언만큼 이자율이 올라갈 때 지금 이와 같은
어떤 자산 부채 구성을 가진 경우에는 이렇게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반대로 자, 이번에는 여기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5%포인트 만약에 하락한다고 치자. 그러면 아까와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측면, 인터레스트 레이트의 센시티브한 에셋에서 이렇게 5%만큼 이자율 하락분이 이렇게 마이너스 1밀리언이 발생하게 되겠고, 이제 여기에서는 당연히 부채에서는 내가 당연히 이자를 15% 갚는 것보다는 원금에 대해서 10%씩 갚으면 나는 당연히 좋은 거죠. 돈 갚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여기 지금 요 부채 측면에서 플러스 2.5 밀리언. 그래서 요거를 네팅하면 1.5 밀리언만큼의 효과가 플러스 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보세요. 지금 이 은행의 경우 에셋보다 레이트 센시티브한 라이어빌리티가 더 많죠. 그러니까 여기 20이고 50이니까 30만큼 더 라이어빌리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레이트 센시티브한 부분만 보면 그러면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오르면 이렇게 은행의 어떤 수익이 감소하더라. 그런데 반대로 이자율이 떨어지면 이렇게 이 은행의 어떤 프로핏이 증가하더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일반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에셋보다 라이어빌리티 센시티브, 레이트 센시티브 한 게 많다고 했을 때 요렇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 if 절에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제 어떤 에셋이 많다거나 하면 또 상황이 바뀌겠죠. 그쵸? 방금 우리가 살펴본 부분 이해 잘 하셨죠? 어렵지 않았죠? 그쵸? 네. 이제 그리고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관리할 수 있는 뭔가 지표 같은 것들, 어떤 매저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갭 분석이라는 것과 듀레이션 분석이라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지금 요 강의 노트 요 53페이지 화면에서 우선 갭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갭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 지금 데피니션을 보시면 레이트 센시티브한 라이어빌리티에서 레이트 센시티브한 에셋을 뺀 거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러한 것을 갭 어널리시스라고 하고 이제 이 갭 애널리시스 안에 베이직 갭 애널리시스 그다음에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킨 뭐 머추리티 버켓 어프로치 그다음에 스탠다라이즈 갭 어널리시스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제 베이직 갭 어널리시스라는 걸 보면 레이트 센시티브한 에셋 빼기 레이트 센시티브 라이어빌리티를 하고 이제 거기에 이자율이 변동하는 만큼이 이제 델타로 뱅크 프로핏 델타 이렇게 나타난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 화면에서 이 강의 노트 52페이지에서 사실 이렇게 살펴보았던 것이 뭐 한 거였죠? 갭 어널리시스, 베이직 갭 어널리시스를 우리가 해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변동에 민감한 요 에셋 빼기 라이어빌리티의 곱하기 이렇게 이자율 변동하는 델타 그렇게 해서 은행이 이자율이 뭐 올랐거나 낮아졌거나 했을 때 어떻게 수익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베이직 갭 애널리시스 일반화해서 말을 하면 갭 애널리시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도 이렇게 딱 정의만 나와 있어서 우리가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알면 되는데 요거를 베이직 갭 애널리시스에서 조금 더 뭔가 정교화를 시킨 것이 이렇게 나머지 두 가지 어프로치 혹은 어널리시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기 우리가 지금 수준에서는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그것보다는 베이직 갭 어널리시스가 여기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에 더 초점을 두도록 하고 이러한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은 혹시 내가 금융이나 경제와 관련한 대학원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갖게 되면 이제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매니지 할 수 있는 어떤 매적 수단이 이 듀레이션 애널리시스라는 것입니다.
요 duration analysis라고 하는 것은 요 맥컬레이 duration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쉽습니다. 그리고 이 duration analysis 혹은 맥컬레이 du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내가 어떠한 금융상품 아니면 뭐 부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금융상품으로 인해서 투자를 했다 치자. 그러면 그 금융상품에서 내가 돈을 최종적으로 회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가중평균으로 계산한 것이 이 duration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듀레이션 어널리시스의 사례를 우리가 바로 이어지는 화면에서 보도록 할 텐데 여기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가장 밑에 있는 점을 보시면 웨이티드 에버리지 한 거다. 그런데 뭐 한 거다? 에셋과 라이어빌리티를 통해서 어떤 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다 가중평균해서 계산한 것이 그리고 듀레이션 어널리시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듀레이션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이자율이 얼마만큼 변하게 되는 것 곱하기 요 듀레이션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이게 정확한 계산은 아니고 여기 지금 요 물결 표시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물결 표시 이름이 뭔가요? 제가 수학을 배운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대략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어떤 금융 상품이 됐던 아니면 금융 기관 자체가 됐던 얼마만큼이 밸류가 변하는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approximate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duration analysi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예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또 First National Bank의 사례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 지금 여기 첫 번째 점에 나와 있는 이 은행의 에셋의 듀레이션은 3년이다. 그리고 이 은행의 부채의 듀레이션은 2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이 이그젬플에서 가정을 이렇게 한 겁니다. 가정을 이렇게 한 거고 또 하나의 가정은 여기 지금 이 은행은 First National Bank는 여기에서 100달러의 에셋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 90밀리언만큼이 라이어빌리티고 나머지 10% 그러니까 10밀리언만큼이 자기 자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번째 거를 가지고 밸런스 시트를 표시를 해보면 여기 총 에셋이 100인데 요 중에 라이어빌리티가 90만큼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자기 자본이 10만큼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하고 난 후 만약에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5% 올라가는 상황이 됐다고 치자. 그러면 이 First National Bank에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이냐? 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Duration Analysis를 통해 이자율 변동이 얼마만큼 있을 때 뭐 은행이든 금융상품의 밸류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이렇게 계산을 approximately 할 수 있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아까 여기서 SSE 듀레이션이 3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3년 곱하기 이자율이 5% 그런데 여기 지금 앞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부호를 붙이시고 그래서 마이너스 5 곱하기 3 years 이렇게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자율이 5% 상승하게 되면 이 First National Bank는 15밀리언 달러만큼의 자산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구나. 반대로 liability 측면에서는 5 곱하기 여기 지금 duration이 2 years니까 여기 곱하게 되면 liability는 10밀리언만큼 하락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 지금 15밀리언 자산 하락하고 9밀리언만큼 부채가 하락하는 것을 네팅을 하면 결국은 6밀리언만큼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자가 얼마만큼 변하게 되면 그 은행의 어떤 자산이나 부채가 어떻게 가치가 변하는구나. 그래서
총은행의 가치가 이렇게 변하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어떤 어프록시메이트로 계산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여기 지금 우리는 우선 5% 이자가 상승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았는데 이자가 만약에 5% 하락하는 경우다라고 하면 반대로 은행의 총 가치가 6% 그러니까 6밀리언만큼 오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자율이 내려가면 가치가 올랐고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가치가 하락했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 앞에서 여기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 놓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가 9.5 부분에서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관리하는 방법, 관리를 하려면 이렇게 어떤 수치나 이런 걸로 딱 요약을 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이자율이 변했을 때 내 은행의 가치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6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프 밸런스 쉿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부외라고 표시를 합니다. 아니,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잠깐 딴소리인데 경제나 금융을 공부를 조금 하실 생각이면 꼭 회계 과목을 수강을 하라고 제가 권장을 드렸었죠. 왜 그랬죠? 회계라는 것은 기업 경영의 언어기 때문에요. C나 뭐 파이썬 뭐 그런 거를 모르고 내가 코딩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회계를 모르면 뭐 작년도 단기손익이 얼마야? 뭐 이번 분기는 어떻게 됐어? ROE가 얼마야? PER 얼마야? 이런 거를 하나도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를 이해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과목을 다시 한번 꼭 이제 나중에라도 수강을 하시라고 제가 권장을 드리는 거고, 이 오프 밸런스 쉿이 나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는 재무제표, 기업의 어떤 경영과 관련한 활동들을 우리가 이 9단원 첫 번째에서 보았던 밸런스 쉿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표시를 하지만 뭐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다음에 뭐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요렇게 대표적으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밸런스 쉿, 인컴 스테이트먼트,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그다음에 changes in 자본 변동표 그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요런 거는 요 네 가지는 어떤 우리가 봤던 밸런스 쉿처럼 어떤 이게 포맷이 있습니다. 포맷이 있고 어떤 회계의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뭔가 자 보세요. 이 오프 밸런스 쉿이라는 거의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게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삼성과 애플이 지금 계속 소송을 하고 있죠. 뭐 스티커라든지 뭐 그런 걸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까보면 애플하고 소송 중이다라는 것은 지금 어떤 뭐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뭐 승소를 할지 우선 피해를 어떤 지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만약에 진다고 하면 얼마를 내가 배상해줘야 되는지 혹은 이긴다고 하면 얼마를 내가 얻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아직 확정되지가 않은 거래인 거죠. 즉 그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오프 밸런스 쉿 액티비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활동들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의 포맷에 딱딱딱딱 들어갈 수가 없는 항목들을 어떤 기타로 표시를 해주는 것이 이 오프 밸런스 쉿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9.1에서 밸런스 쉿을 배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밸런스 쉿은 밸런스 쉿인데 오프 밸런스 쉿이에요. 그러니까 밸런스 쉿에 표시되지 않는 기업의 활동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까처럼 소송 그런 게 있고 아니면 지금 무슨 뭐
파업이 노조가 파업을 예고를 했다라던가, 그래서 손실이 아직 얼마 날 수 있는지 확정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어떤 극단적인 어떤 정치적인 불안정한 상황이라던가, 즉,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들, 그러한 것들이 오프 밸런스 쉿으로 들어가는 항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확정이냐 안 확정이냐만 이게 오프 밸런스 쉿은 아니고, 최근으로 점점 오면서 많은 금융기관, 특히 은행들이 이와 같은 오프 밸런스 쉿과 관련한 활동들을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프 밸런스 쉿의 대표적인 활동이 론 세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한번 이런 사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민은행이 A라는 사람한테 100만 원을 대출해줬어. 그러면 그거를 국민은행이 그냥 하나은행한테 얼마를 받고 팔아버리는 거야. 요런 게 쉽게 생각하면 론 세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국민은행한테 얼마에 사가는지, 이거는 싸게 사가는지 비싸게 사가는지 그 과정에서 국민은행이 수익이 있을 수도 있고 요런 게 있는데, 요런 활동들은 오프 밸런스 쉿, 그러니까 재무제표 이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은행이 좀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얻는 fee, 그러니까 수수료 얻는 것들이 또 요 오프 밸런스 쉿 활동들입니다.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외환 거래, 그리고 MBS를 은행으로서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것, 그리고 앞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라인 오브 크레딧, 그 크레딧 라인을 어떤 개설을 해주는 것, 그리고 혹은 SIV 혹은 SPB 아니면 SPC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요런 것도 다 MBS와 ABS, MBS랑 관련된 건데, 이제 그런 어떤 파생 금융 상품과 관련한 어떤 활동에서 은행이 어떤 역할을 해줄 때, 수수료 받고 어떤 역할을 해줄 때, 이러한 것들이 다 또 오프 밸런스 쉿의 활동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프 밸런스 쉿 활동이 그 트레이딩 액티비티,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테크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기관 자체의 자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은행이라고 치면 고객들로부터 받은 어떤 예적금을 불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은행이 어떤 채권이나 국채나 극단적으로는 주식이라던가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어떤 위험을 그러니까 대비하기 위해서 파생 상품 거래를 하기도 한다던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거래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해지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게 잘해서 이익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어떤 금융 거래로 인한 활동들이 또 오프 밸런스 쉿의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어떤 또 지표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밸류 앤 리스크라는 것이 있고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 앤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큰 충격이라든지 금융 위기라든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떤 특정한 퍼센트의 확률로 내가 최대 얼마만큼까지 이룰 수 있나, 그러한 것을 밸류 앤 리스크라고 하고, 또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 어떤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미국 정부도 망한다, 아니면 일본도 망한다, 어떻게 전쟁이 났다, 그랬을 때 은행 자산이 총 얼마가 까질 수 있나, 그런 어떤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어떻게 은행이 어떤 밸류가 바뀌게 되는가, 그렇게 시나리오를 살펴보는 것이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글로벌 코너에서 나타나 있는 것은 은행이 파산했던 사례 중에 베어링 은행의 어떤 파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산 사례는 어떤 직원의 이 베어링 은행에 속해 있던 직원이 이것도 담당하고 저것도 담당하고 저것도 담당하고 결제 라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렇게 다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을 관리 감독할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다가 은행이 망하게 되었다, 파산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렇게 어, 이 경우에는 은행을 망하게 한 이 베어링 은행의 직원이 에이전트,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은행 혹은 은행의 주주들 프린시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런 에이전트와 프린시펄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처음 여기 보시면 인터널 컨트롤, 내부 통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다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통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권한을 제한을 한다든지 이 사람이 한 일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크로스로 체크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요 부서랑 저 부서가 이해상충 관계에 있을 때는 부서와 부서 간의 의사소통을 어떤 차이니즈 월, 못하게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인터널 컨트롤, 내부 통제라고 하고 이와 같은 베어링 은행의 경우 사례에서도 지금 이 은행의 직원이 통제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인터널 컨트롤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극단적인 은행의 파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9단원에서 남아있는 부분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